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오늘 공개된 관련 문건의 내용과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상 변호사,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3시쯤에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가 된 건데요. 교수님, 일단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예측은 했지만 그 전에도 일단 그 문건의 제목 정도는 다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대법원이 일종의 어떤 그 로비 펌이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상고법원의 입법을 위해서 로비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치밀하게 국회 전략, 대국회 전략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한변협이나 민변들, 이해관계 집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이제 BH,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놀랍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조차도, 법관들조차도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은 힘들게 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이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내용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게 과연 사법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인가? 그게 정말 이거 아니 이제까지 나온 문건도 당연히 그랬지만 이것은 일종의 어떤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작성하는 문건이 아닌가? 이제 그럴 정도의 내용이 참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는 우리가 최후의 보류 또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는 정말 정치화하는, 국회와 행정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국회나 행정부는 일단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사법부는 국민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만 정말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공정성 있게. 그런데 왜 이렇게 청와대랄지 청와대 로비를 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뒷조사를 해야만 하는 이런 문건들이 작성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문건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이제 오늘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문건 내용이 구체적인 게 나오면 더 우리가 충격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최근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도 논란인데 이 법원행정처에서도 그 당시에 국정 논란 그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대응 전략을 좀 검토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통령 하야 정국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 당시 일어났던 모든 거에 대응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기무사 문건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집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규모나 내용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하야는 불가능하지만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론이 어떤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과 발맞춘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든 게 경찰이 어떤 그 당시 집회와 관련돼서 그 금지, 청와대와 일정 부분 거리가 있을 때 집회 금지다, 여기까지 오지 마라 라고 검찰이 금지를 했는데 그걸 집회를 추진하는 쪽에서 법원에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집회 전에.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판결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또 그동안의 어떤 입장과는 좀 다른 새로운 어떤 변화된 흐름을 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이거에 더해서 일단 이전에도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접촉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정황은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건이 공개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이정현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정현 의원을 접촉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만나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만남을 주선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이거예요. 원세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 법원에서 1심에서부터 대법원 파기 환송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한 그러한 정황이 보이는 문건들이 굉장히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 그런데 원세훈 대법원 원세훈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댓글 조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예. 그래서 이게 국정원법으로 말하면 이제 정치관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선거 개입이단 말이야. 근데 1심 판결에 보면은 선거 개입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고 예. 국정원법 위반은 정치관여는 유죄다 그랬어요. 근데 정치관여를 했는데 선거 개입을 안 했다. 그래서 1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막 공소장 변경하고 그러는데 그걸 법원 행정처에서 다 그걸 상황 보고 받고 공소장 변경도 이거 안 받아주면 안 된다랄지 거기에 또 1심부터 계속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또 알다시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서 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근데 전원합의체 회부됐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굉장히 원했었는데 왜냐하면 2심에서 유죄가 나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됐잖아요.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문건과 그 당시 판결의 어떤 절차를 보면 어떻게 거래 없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판결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대선을 조작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 판결을 가지고 결국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딜을 하려고 했다. 거래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났어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있어서는 물론 그 국정원으로서 일부 개입한 건 인정됐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선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죠. 예. 근데 항소심에서 다 유죄가 났어요. 그럼 선거 개입도 되고 정치 개입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당선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 쪽에다 계속 청와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근데 대법원에서 실제로 전원합의체 한 다음에 그 진원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해보라고 파기환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는 결국 그 부분은 잘못됐지만 다른 유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징역 3년보다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다시 재상고를 한 사건인데 예.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아주 민감한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재판 거래를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상고법원 설치를 좀 쉽게 하려는 일종의 로비를 하는데 예.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니까 재판을 가지고 로비를 하는 예. 그런 그 정황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적으로 저희가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판결이 의심되는 것만 해도 20개 판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문건에 나온 게 20개인데 문건에 안 나온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또 얼마나 더 많겠느냐. 예. 이제 그런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당시 대법원이 이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대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좀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용한 네, 그 재판들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렇죠. 의문이 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일부 유죄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자체가 이 선거법이 아니라 수수 혐의로 이게 됐었는데 예, 저축은행에서 그렇죠.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시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이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예. 이후에는 무죄 판결이 나왔죠. 예. 다시. 예. 이렇게 재판을 상고법원을 만드는데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재판 외에도 이미 알려진 다른 재판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2015년 이제 11월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 전략이에요.
여기에 언급된 것만 해도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KTX 해고 승무원, 예. 이거 대법원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 쌍용차 정리 해고, 그 다음에 이건 노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전 정부가 보수 정권에 있는데 상당히 반노동적인 그런 정책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떠한 비율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선고가 있지 않았냐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죄, 그다음에 제주 강정 해군기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을 위한 어떤 재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일본을 위한 재판을 하고 박근혜 전 정부의 어떤 약간 일본과 친한 그런 뭐 우리가 친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너무 동조를 하면서 상고법원의 설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제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너무 좀 비열 뭐 그런 얘기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게 도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건들이 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던 내용,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저축은행에서 뭐 뇌물을 수수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유죄 판결을 했던 그 내용. 근데 2심에서 이제 네.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무죄로.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맞습니다. 그 상황이 나중에 있었고요. 근데 일단 지금 그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죄가 났다. 이걸 좀 강조해서 BH의 청와대. 그렇죠. 예. 의도대로 청와대가 의도한 대로 이제 박지원 의원은 그 당시에 상당히 어떤 청와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껄끄러운 인물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청와대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축이전 사건과 관련돼서 2심에서 일부 유죄를 내렸는데 나중에 대법원과 가서 무죄를 받았죠. 그거 외에도 뭐 KTX 해고 승무원 관련 재판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뭐 이 소송을 기각이나 뭐 각하돼야 된다 미리 결론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였냐면 2013년에 이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민사조정,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조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최초로 이제 법원에 얘기를 해요. 서울지방법원에. 근데 중앙지법원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계속 미룹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루다가 다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에 일본과의 한일협정, 불가역적인 협정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이후에 이 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 군성로의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돼서 이런 법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사소송이 예상되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 달 전에 미리 거의 이제 그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각이나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대일 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인해서 이게 소송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일본이라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결국은 이게 국가 뭐 이렇게 주권과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하고 1월 28일 날 이 위안부 할머님들이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예. 지금 이런 여러 상황들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2014년 말에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홍일표 의원, 당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1년에 계류 중인 사건이 3만 건을 넘어서 올해는 4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 수는 대법원이 이제 적정한 재판을 하기에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사건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심리 불속행위라 해서 판결 이유 안 쓰고 기각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훨씬 국민들에게 친절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일반 사건을 상고법원이 하고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이나 또는 이제 그 대법원이 반드시 하도록 한 사건들은 대법원이 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심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 인력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건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적절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건데요. 그 상고 제도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통째로 법원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전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고를 자꾸 부추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3번의 재판으로 끝날 게 이번에는 4심제까지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마지막 재판은 대법관들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고법원이 3번째 재판이 되고 대법관이 4번째 재판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 헌법 틀에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과거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홍일표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 현직 판사들이라고 하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상고법원이 생기게 되면 어떤 승진의 어떤 적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어요. 승진의 적체 그렇죠, 문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평판사 하다가 부장판사 하다가 그다음에 고등법원 뭐 부장으로 가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이제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 인사와 인사가 적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고법원이 인사 적체의 어떤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판사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상고법원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 홍일표 의원은 이제 판사 출신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찬성했다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이고 뭐 반대했다고 그래서 또 긍정적인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견이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상고법원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상고법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상고법원을 가는 사건하고 대법원으로 가는 사건을 나누는데 대법원으로 가는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뭐 사유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 또 대법원이 반드시 하게 되는 사건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 자체가 개개인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건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법관의 입장에서는 뭐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건 자기 인생이 걸려 있고 그건 정말로 자기 일생일 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대법원서 판단받기를 바라죠. 근데 어떤 잣대로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냐를 나누냐, 이 문제도 현실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행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3심제잖아요. 그러면 상고법원에서 만약 기각을 했다,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다시 상고에서 대법원 갈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직 그 당시도 그렇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이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다, 이 얘기를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대법관 재판 받아야 하면 위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상고법원에서 아까 김진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상고법원에서 불복을 제기해서 대법원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4심제잖아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많은 법조인들이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려라. 적어도 한 50명 정도 늘리면 이 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아까 중요한 재판과 중요하지 않는 재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억울해서 와서 선임을 해서 저희가 상고를 합니다. 근데 심리하지 않아요. 그냥 심리 불속해갖고 기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3심제가 아니고 2심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의 심리를 바라고 사건을 상고를 했는데 심리를 안 해버리니까 항소심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2심밖에 되지 않는 결과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러면 대법원의 어떤 활성화 방안, 그래서 대법관 수를 증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증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상당히 기득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대법원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죠.
아니 대법원 판결은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이다. 그런데 50명이나 대법관을 뽑으면 질적인 저하가 될 수 있어서 좋은 판결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대법관이 지금 대법관 뭐 13, 14명이라고 한다면 그분들만 법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50명 아니라 100명도 훨씬 더 훌륭한 법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파격적으로 좀 더 증언을 해서 하면 그 이제 해소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이제 상고법원을 채택하게 되면 결국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예. 또 법원의 각계의 판사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실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검증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국회에서 검증을 하는 이런 방식을 보더라도 상권 분립의 정신에 기반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상고법원을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법원의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왜 3심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도록 했겠어요. 1심, 2심까지는 사법고시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이 법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았는데 불복이 있으면 삼권분리 차원에서 공정하게 구성된 대법원의 구성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라. 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향후 국가 정책, 전략에 관여한 사건, 정치인 사건 이런 것은 사실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정말로 어느 일개의 한 법관의 어떤 법률과 양심도 중요하지만 그 법관이나 그 법관이 편협된 사고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법원까지 가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좀 구현하자. 그게 지금 민주국가에서 대법원 제도가 있고 3심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고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아까 저희가 인터뷰를 들었던 이 상고법원 관련 입법을 했던 네. 발의를 했던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당시 양승태 대법원과 대가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상고법원과 관련돼서 입장들을 보면 이 판사 출신들은 찬성을 좀 하는 비율이 높고 예. 이 검사 출신들이 반대를 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었고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수석 이런 분들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발의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문건에 보면 민사상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민사상 을과 관련돼서 이제 그 뭔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좀 있다라는 뭐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했을 거라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더 저는 뭐 좀 잘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고법원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풀어야 될 숙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이미 상고를 하는 대법원에 가는 판결의 80% 이상이 그 아까 말씀드린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 그래서 아예 처리도 하지 않고 80% 정도가 이미 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3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근데 현재 상고가 되는 3만 건 이상의 어떤 처리건이 일종의 대법관 한 사람이 주심으로 3천 건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관마다 또 그 심리 불속행과 관련된 기각 건수가 또 퍼센테이지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뭐 한 80%, 90%를 이게 미불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분은 20%, 30%. 그러니까 대법관의 또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대법원 출신이 상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대법원 출신 변호사가 도장을 찍으면 결국은 그 도장 값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이게 받는 뭐 이런 또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법관 수를 늘려서 처리하자라는 쪽도 있는 거고 사실 상고법원과 관련된 얘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죠. 법원을 예. 새로 해서 더 심리를 하자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 본질은 뭐냐면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상고법원을 생각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이분이 대법원장 이후를 생각한 게 아닌가. 이 얘기는 뭐냐면
대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을 하고 그 이후에 성공했던 어떤 대법관 출신 성공자가 이제 이회창 과거 전 대선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본인도 정치적 꿈을 꾸지 않았나.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보면 이 판사들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이게 자극, 대법원 자체의 문제 해결들. 그러니까 아까 인사적체 문제라든가 그리고 판사들의 공관에 파견 나가게 해줘라. 정부에 이런 로비도 좀 하거든요. 해외 공간. 해외 공간에 판사가 파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조직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 머릿속에는 내가 원장 이후에 정치와 관련된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했을까라고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로드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건이 190여 건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법행정권 논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